이 우크라이나전 끝나면 또 푸틴이 진짜 폴란드라든지 발트의 3국 이런 데를 대상으로 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간 북한군들은 아마 이런 이제 돌격대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2,000명이 최소고 한 2만 명이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이제 북한군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더 커졌는데, 우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쟁 2027년, 28년이 굉장히 위험한 해라고요. 뭐 세계의 파도가 온다고 말씀하셨던데 무슨 말인가요? 많이 나가서 그런 말씀을 네, 드렸죠. 저희 채널 처음이라서. 네. 첫 번째로 제가 꼽는 거는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뭐 뒤에 그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27년, 28년이 좀 그런 가능성이 5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북한을 잘 보시면 김정은의 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김주혜가 요새 전면에 나타나잖아요.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과거 김정일 시대 때도 보면 이제 김정일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싶을 때 김정은이 나타났죠, 그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이 나타났다는 거는 김정은의 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럼 이제 3, 4년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게 지금부터 계산해 보면 27년, 28년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이제 뭐 국방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K방산이 특히 이제 폴란드나 이쪽 동유럽, 뭐 그쪽 사람들이 이제 동유럽이라고 부르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부 유럽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K방산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지금 뭐 아시다시피 폴란드가 K9 자주포, K2 전차, 그다음에 뭐 F-50 경공격기, 천무 이런 거 많이 사갔잖아요. 근데 그쪽 군인들 얘기가, 이 우크라이나전 끝나면 또 푸틴이 진짜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이 발트의 3국 이런 데를 대상으로 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잘 보면, 물론 아직 우크라이나전이 끝나지 않았지만 뭐 내년 정도에는 어떻게든 휴전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28년 뭐 이렇게 29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과 대만과 그다음에 러시아가 여기 우크라이나 정리되더라도 또 다른 전쟁을 펼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현재 가장 펼쳐지고 있는 러시아부터 좀 들어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재 이제 11월이죠. 현재 정확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누가 이기고 있는 건가요? 참 지금은 누가 이긴다고 얘기하기 상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전선이 굉장히 정체돼 있고, 이 6.25 전쟁을 잘 보시면 6.25 전쟁 막바지로 가면은 이 산 하나를 놓고 이제 유엔군하고, 우리가 포함된 유엔군과 뭐 중국, 북한 공산군이 산 하나를 놓고 이제 고지전을 벌이죠. 실제로 이제 영화 고지전 네, 이 영화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선이 정체돼서 아주 작은 지역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전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지니까 요 수제곱킬로미터의 평지를 두고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요즘 러시아가 조금 이제 공세를 좀 해서 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손익 계산을 해보면 그 많은 병력을 손실해가면서 사실 공격을 하는 거라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라는 좀 물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좀 가성비가 안 나오는 지금 공세를 러시아가 펼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좀 이제 지능적으로, 사실 지금은 이제 포탄이나 드론보다는 오히려 병력 싸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보면은 지능적으로 후퇴하면서 최대한 러시아군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좀 뭔가 양측 다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 북한 용병 파병했잖아요. 네. 북한군 파병했는데 네. 어느 정도 파병이 된 거죠, 정확하게?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이 발표한 거에 보면 한 12,000명 정도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더 보내지 않겠냐 얘기하는데, 저는 좀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이제 보낸 병력들이
북한에서 이제 뭐 별칭이 폭풍군단이라고 그러는데. 폭풍군단. 네, 11군단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은 좀 우리하고 군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해공이 있고, 우리나라는 해병대 해가지고 4개의 군종이 있죠. 네. 근데 북한은 육해공, 그리고 특수작전군이라 그래서 특수한 병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이번에 이제 파병된 이 폭풍군단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특수작전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김정은의 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병력을 지금 12,000명을 뺐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북한군이 우리 군보다 뭐 병력 면에서 꽤 앞서 있고 이제 100만 이상의 병력을 자랑을 하는데, 뭐 많은 탈북자분들이나 저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병력은 많지만 사실 이제 북한군의 가장 큰 문제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병력은 많지 않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수작전군은 그나마 좀 전투력을 발휘하는 병력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12,000명을 저기 지금 이제 러시아로 보냈다라는 거는 그만큼 북한군 전투력에서도 구멍이 생겼다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핵심을 보내나요? 근데 이제 뭐 특수작전 가운데서도 이제 베테랑은 남겨뒀겠죠. 네네. 친위부대, 정예부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용병을 파병한 가장 큰 이유를 보는 게 뭐냐면 사실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가 북한 말고 그동안 이제 여러 나라에서 용병을 데려왔습니다. 거기는 뭐 쿠바도 있고, 인도도 있고, 네. 네팔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숫자는 많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적은 수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나라별로 이렇게 모집을 한 다음에 잘게 쪼개가지고 러시아군에 이렇게 막 배치를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월급을 최소 달러로 한 2,000불 받고, 많으면 뭐 5,000불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 지금 한 12,000명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인당 2,000불씩 잡으면 한 달에 달러로 거의 2천만 불 이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12,000명이니까 하나로 계산해보면 거의 30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찰로 북한 당국이 한 달에 300억씩 받는 거예요, 러시아에. 이거 기업으로 따져봐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그럼 지금 러시아에 간 병사들에게 다 주냐? 아니거든요. 네. 거의 다 이제 가져갈 겁니다. 북한 당국에서. 네, 그러면 이제 한 300억, 매달 300억 이상 되는 돈을 북한 당국이 이제 김정은의 이제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간 병력들 가운데 뭐 전사하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위로금 성격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 주겠죠. 그러면은 그게 뭐 4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달에 그 정도의 돈을 북한이 지금 벌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사실 좀 보내는 게 쉽진 않았을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여러 제재를 걸었는데, 이제는 정말 큰 구멍이 뚫려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한테 뭐 이제 포탄, 그 다음에 미사일 팔아서 현찰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뭐 식량, 에너지 이런 위주로 받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병력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이건 돈을 줘야 되는 개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큰 목적은 돈이 아니겠냐. 물론 이제 뭐 군사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군사기술 지원도 뭐 가능성 자체를 저는 뭐 크게 보진 않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절실한 거, 현찰. 달러를 벌러 갔다. 네,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요청한 이유랑 러시아는 북한군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할까요? 지금 그치. 북한은 어쨌든 뭐 돈 벌러 갔다고 네.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러시아군의 이 우크라이나 작전을 보면 병력을 갈아넣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격대라는 걸 구성을 해서 뭐 전차 몇 대, 장갑차 몇 대 해가지고 막 전선으로 우크라이나 진지로 막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뭐 이제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1,000대 넘는 드론이 날아다녀요. 양쪽 다. 그것도 이제 중국산 DJI 쿼드 드론 있죠. 이런 것들이 뭐 종류별로 막 1,000대씩 날아다녀요. 거기엔 뭐 자폭 드론도 있고 정찰 드론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격을 하게 되면 금방 눈에 띄어요.
그리고 이제 산악 지형이 아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평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이든 방어든 뭘 하려면 이제 어디인가 병력들이 집결을 해야 되고 모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드론에 이게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자폭 드론 보내서 공격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드론으로 딱 관측해가지고 뒤에 있는 예를 들어 자주포, 견인포 이런 데 명령을 줘서 포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양측 다 지금 이게 굉장히 공격과 방어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간 북한군들은 아마 이런 이제 돌격대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희생이 막대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뭐 총알 바지대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좀 이게 같은 민족으로서 안타깝지만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판단이 되고 그 북한 같은 경우도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특수부대가 이상하리만치 많아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병종으로 뽑았다는 거는 병력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자기들만의 이제 군사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배합전이라고 합니다. 배합전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군사분계선상에 보면 이제 한 4개의 군단 정도가 이제 앞에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밀고 내려오면 뒤에 있는 이 특수작전군 애들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AN2나 공기부양정을 이용해서 우리 후방으로 막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막 교란을 막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는 정규 부대들이 이제 밀고 들어오고 우리는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까 네가 막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는 평야지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우회할 공간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래서 야간 작전 위주로 많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군들이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군들이.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나토에서 야시경, 야간 투시경이나 열 영상 장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간에도 북한군이 침투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웬만한 드론들이 열영상 장비 이런 걸 플리어 같은 걸 달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다 움직이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에도 북한군이 작전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군 인명 피해가 더 커지게 되면 이제 추가 파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지금 12,000명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올 더 병력의 첫 스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12,000명을 보냈다는 것도 특수작전군에서 뭐 에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중간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병사들 위주로 구성해서 보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12,000명이 최소고 한 2만 명이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이상 보냈다가는 북한군도 그 지금 이제 국방력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돈 목적에도 파병 대가로 러시아부터 뭐 핵무기라든 핵기술이라든가 전투기 뭐 이런 거 연습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핵기술은 사실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사실 도와줄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이었죠. 이거 녹화하는 아침에 어떻나요? 북한이 그 뭐 장거리 하여튼 미사일 시험을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한 1000km 이상 날아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군 당국에서는 이거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지금 거의 이제 확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각 발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북한의 지금 미사일 기술 중에 이제 문제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 요게 계속 할 때마다 안 돼요.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영상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과 함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가 아무래도 북한이 이걸 어려워하니 그럼 이 대기권 재진입 관련된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무기 지원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무기 지원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이제 무기 지원 가능성은 지금 사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때문에 좀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북한군이 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전력이 있습니다. 전투기. 예, 근데 이제 북한군이 갖고 있는 전투기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사실은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이제 최신이 뭐 미그 29 같은 전투기들인데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80년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통 무기체계 수명이 30년, 40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미그 29도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투기가 이제 필요로 한데, 근데 러시아 공군에 보면은 그 미그 29 전투기가 꽤 있어요.
한 뭐 200~300대 정도 있는데, 근데 러시아군이 안 써요, 이걸 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파병의 대가로 또 넘겨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뭐 북한에 넘겨줬을 경우에 사실 우리한테는 큰 위협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군력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투기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뭐 4세대, 4.5세대, 뭐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 5세대까지 되기 때문에 크게 위협은 되지 않는데, 일단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잠재적인 위협은 될 수 있죠. 기존에 이제 북한군 오래된 전투기가 없어지고 그래도 좀 새로운 전투기가 들어온다라면은 우리에겐 조금 위험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 이번에 파병을 간 거지만 이전에는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기, 포탄 굉장히 많이 제공한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무기 제공한 거고, 또 러시아는 어느 나라로부터 무기를 더 받고 있나요? 포탄을 예로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지금 이제 러시아군의 포탄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60%를 지금 북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제 국정원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돼서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쓰는 포탄의 구경이 이제 122mm, 그 다음에 이제 152mm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근데 122mm하고 152mm를 800만 발 정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800만 발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작전군 12,000명을 보냈고 포탄을 800만 발을 보냈다는 건 지금 북한군의 그런 전쟁 수행 능력에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 군이 갖고 있는 155mm 포탄 보유량이 최소 400만 발에서 최대 500만 발로 봐요. 근데 북한이 800만 발 보냈다라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 상황이고, 근데 또 러시아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작년 말 경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이제 각종 포탄 한 1000발 쐈다고 이렇게 알려졌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이나 나토가 지원한 포탄의 양이 줄어들면서 하루에 1000발 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러시아가 10,000발을 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대10의 비율로 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올해 들어서 좀 이게 러시아가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 연초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한 발 쏠 때 러시아가 한 8발 정도 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한 발 쏠 때 러시아가 2발 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포탄이 그만큼 없다는 거네요. 급속히 양이 줄어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갔다 왔습니다. 네. 총도 이게 총알을 많이 쏘면 총신을 갈아줘야 돼요. 네. 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탄을 많이 쏘면 포신을 갈아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지금 러시아의 이 포신을 만드는 회사가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뭐 견인포, 자주포, 포신을 다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물량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포를 쏘다가 포신이 터지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제공한 탄약 중에는 또 제조 과정에서 이제 좀 불량이 난 것들을 그냥 갖다 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쏘다가 터진 경우도 있고,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좀 포탄과 관련돼서 좀 난감한 상황이죠. 야, 근데 북한은 정말 한국은 북한에 안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병력을 빼고 포탄 빼는데 이게 겉으로는 막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병력이라든가 탄약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거 쟤네 말로만 저러는 거지. 지금 좀 약간 좀 전쟁 수행 자체가 점점 없어지네? 약간 이런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의 전쟁 양상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은 이제 북한군 파병이 뭐 나기 전에는 이제 양쪽 다 사실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양쪽 다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뭐 이렇게 메이저 언론은 아니지만 이게 유럽의 약간 마이너 언론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보면, 아, 우리 휴전할 의사가 있다. 종전할 의사가 있다. 근데 다만 안보와 관련돼서 미국이나 나토가 확약을 해달라.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한국이나 필리핀, 뭐 일본처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해달라.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이게. 안 해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힘들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러시아와 정말 그 앞에 미국이 자동으로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그건 못 받아들일 거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푸틴도 이거 더 끌고 왔다가는
야, 이거 잘못해서 진짜 내년 정도 되면, 그 북한군을 이제 끌어들인 게 병력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그러면 모병이 됐든 징병이 됐든 러시아 내에서 또 한 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 국내에서도 푸틴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군을 끌어들인 걸 보면 약간 이제 자구책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더 끌고 가면 이제 사실 상황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종전과 관련된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내심 바라고는 있죠. 근데 이제 북한군 변수가 생겼으니까 푸틴 입장에서 이제 더 좀 오래 보겠다, 오래 끌고 가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은 사실은 이제 외교부 대변인도 아,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또 우리가 항상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뭐 양측이 자제를 하고 뭐 평화로운 뭐 어쩌고 항상 그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속은 좀 복잡하죠 이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사실 무시를 못해요. 왜냐?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앞서도 드론 얘기했잖아요. 이제 드론에 들어가는 중요한 구성품들을 만든 나라가 중국이에요. 아시다시피 뭐 DJI는 거의 세계 1위잖아요. 드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국의 의도와 달리 그렇게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인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 구멍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그 이제 러시아가 중국이나 인도에 원유나 뭐 가스 이런 거 팔아서 뭐 아주 이제 중국 인도 입장에서 아주 싸게 가격을 매겨서 이제 사오고 왜냐면 지금 러시아는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큰 구멍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러시아는 또 그걸 바라죠. 중국이 무기 지원해주기를. 근데 이제 중국은 무역으로 먹고 산 나라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러시아에 무기 지원하면 이제 당장 제재가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다 이 중국 동북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주, 다 국경선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뒤통수가 싸늘한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좀 복잡한 심정이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는 어떤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나토 이걸 또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군.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도 얘기를 하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첫 번째로 담겨 있냐면, 그 사실 최근에 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의 이 무기 지원이 조금씩 감소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좀 위기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군 뭐 지금 나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내는 첫 번째로는 무기 지원을 더 많이 늘려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나 나토 회원국들이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걸어놓고 있어요. 제한사항이 지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게 해달라. 당신들이 지원한 무기로. 근데 지금 그게 약간 이제 미국은 그것까지는 안 돼. 제한사항들이 좀 걸려 있거든요. 전쟁 중인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북한군 파병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를 우리가 좀 잘 되새겨봐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가 지원한 무기로 북한군을 공격하게 해달라. 그래서 뭐 어젠가 이제 미 국방부가 공격해 얼마든지 풀어줬어요. 사실상 이제 어쩌면 이제 교전과 관련된 일정 부분을 해소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나토가 지원한 무기로 얼마든지 북한군을 죽여도 상관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을 지금 서서히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뭐 제가 보는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에 보면 이제 군 정보국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군 정보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하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기관의 성격이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인데 우크라이나 군에 있는 몇몇 특수부대들을 사실 이제 그 기관 밑으로 다 포함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작년부터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바그너라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용병 그룹.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이 죽고 나서 이 바그너 그룹들이 아프리카로 많이 갔어요. 가서 이제 용병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이 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면서 민간인 학살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막 잔인하게 죽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참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바그너 용병들 이렇게 활동하는 데 가서
다 죽여요. 그래서 막 자폭 드론으로 그 잠자는 숙소를 막 공격을 하고 사무실도 공격하고 그다음에 막 작전하는 바그너 그룹 요원들 막 그쪽 이제 반군들이랑 연합해서 막 사살하고 막 인간 사냥을 하고 있거든 지금. 근데 지금 잘 보면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향후에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이 특수부대들이 북한을 대상으로 참수작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제 러시아에 있는 북한 정부 요인이나 정보기관 사람들 아니면 이제 군인들 상대로 참수작전, 인간 사냥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그런 가능성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이거 아직은 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 공군 소속 조종사 이제 폭격기 모는 조종사가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해가지고 민간인 밀집 지역에 막 폭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정보기관 요원들이 러시아 내에서 활동하면서 조종사를 딱 잡아가지고 빈 들판에 가서 때려 죽였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러시아 군 정보국이 러시아 내에 그 휴민트, 우리가 이제 인적 정보 자산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친푸틴 인사들도 많이 암살을 했고, 심지어 모스크바 같은 데서 뭐 폭탄 테러 일으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타겟이 이제 잘하면 북한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향후 좀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의 그런 활동들을 좀 유의있게 봐야 된다.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의 파병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민심도 되게 안 좋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소식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국정원은 뭐 그래서 이 지금 파병된 병사들의 가족도 이주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무리수일 것 같고 최대한 아마 정보 통제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요거는 좀 이제 전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정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총알바지가 돼서 뭐 지금 이제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이 막 정말 죽어나가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군에 잡히고 뭐 탈영하고 이러면은 아마 이런 사람들 일부는 잡힌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그런 요청을 하겠죠. 아, 나 저기 한국으로 가고 싶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 보내고 우리가 또 저기 대북 방송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얘기하면 이거 그 전방에 있는 만약에 이제 확성기로 그런 대북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 전방에 있는 북한군들 동요가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부메랑 효과로 날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건 이제 북한 입장에서 그때 되면 뜨끔한 거죠, 이제. 그 살아 돌아온 분이 학성기에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면 네. 더 임팩트. 저는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뭐 병력들 일부 투입됐다. 이제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런 이제 첩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군사 전문가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일단 전장 적응 훈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일부 이제 소수 요원들을 이제 맛배기로 그런 식으로 좀 투입을 해보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제 본격 투입이 아마 11월 되면 뭐 11월 그래봤자 이제 뭐 다음 주 정도인데 본격 투입이 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조만간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거다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